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을 만났고 그 따뜻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남자. 종수는 50대 모태솔로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 생활이 30년째였어요. 종수에게 친구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늘 따돌림을 당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 내내 짝꿍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혼자, 사회에서도 혼자 50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종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건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무십분. 이장님이 마을 회의를 하면 종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종수였습니다. 종수의 유일한 낙은 폰게임이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 길드 채팅을 하는 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아이디 뒤에 숨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굴도 목소리도 필요 없이 그냥 글자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종수의 아이디는 산골 농부였습니다. 길드에서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매일 접속하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하고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 어느 날 길드에서 오프라인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번개 모임을 한다고. 종수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한 번쯤은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읍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길드에서 산골 농부님이세요? 저 같은 팀이었어요. 미영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하게 웃는 얼굴, 게임에서 늘 묵묵히 해주시는 거 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종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어색해하는 종수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종수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알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직접 농사 지으세요? 요즘 그런 분 정말 귀해요. 멋있다, 멋있다. 종수는 50년 인생에서 그 단어를 자기에게 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종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 이후 미영은 종수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임 안에서도 카톡으로도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밭을 많이 힘들었죠? 고생하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건강 챙겨야죠. 종수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하루를 궁금해 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종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종수는 서툰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배추 심었어요. 밥은 먹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종수에게는 그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영은 종수가 짧은 답장을 보내도 절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분이시네요.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미영은 종수가 사는 마을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2개 싸와서 하나는 종수에게 건넸습니다.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밭두렁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 종수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5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종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 혼자 농사짓는 고충, 마을에서 무시당하는 서러움. 종수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 왜 혼자 사세요? 너무 아까운 분인데. 세상이 아저씨를 몰라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는데 저는 아저씨 같은 분이 참 좋아요. 2달이 지나자 종수의 하루는 완전히 미영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영한테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 미영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밭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미영이 안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말이 서투르긴 했는데 미영이가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종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먹잇감의 세계를 자기 한 사람으로 좁히는 것.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만드는 것. 미영은 그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종수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영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외롭고 약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태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한때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걸 잃은 남자. 빚에 쫓기다가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갈 곳 없이 떠돌던 태식에게 3년 전 미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내 곁에 있으면 돼. 그 한마디의 태식은 미영의 사람이 됐어요. 미영이 시키면 뭐든 했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면 달려갔고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서라도 가져다 줬어요. 미영에게 잘했어라는 말을 듣는 게 태식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태식은 이미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였어요. 미영의 말이 곧 진리였고 미영의 판단이 곧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미영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불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순이. 어느 날 미영이 읍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여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짐이 전부 쏟아진 거예요. 양파가 굴러가고 두부가 바닥에 떨어지고 우유가 터졌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영이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짐을 주워주고 터진 우유 대신 새 걸 사주고 아이들을 달래주고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그 여자가 순이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읍내 반찬 공장에서 아침 6시부터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 밥 해주고 밤에는 부업으로 내직을 했어요.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영은 순이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감사해 하면서도 주눅든 눈빛.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태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사람 특유의 지친 얼굴. 미영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을 보면 안쓰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완벽한 먹잇감이다. 미영의 사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영은 종수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마을 이장이 종수에게 마을 행사 이야기를 하면 미영이 나중에 슬쩍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장님이 아저씨 뒤에서 안 좋은 말 하는 거 알아? 이 사람 믿으면 안 돼.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라고 했는데. 차마 말 못하겠어. 아저씨 마음 아플까 봐 그냥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종수는 이장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농협 직원, 옆집 할머니, 가끔 말 걸어주던 면사무소 사람까지. 미영은 하나씩 종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아저씨를 무시하는 거 알지? 아저씨한테 진심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게임 길드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게 만들었어요. 아저씨, 그 사람들이 단톡에서 아저씨 뒤에서 웃더라. 산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런 사람들 만나봤자 상처만 받아. 그냥 나랑만 게임해. 종수는 길드를 탈퇴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종수의 세상에는 미영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종수의 일상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종수가 농협에 갈 일이 있으면 미영이 대신 가줬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사람들이 아저씨 말 안 들어주잖아. 내가 해줄게. 관공서 서류도 장 보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전부 미영이. 종수는 점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결정적 한 수를 뒀어요. 계기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미영이 태식 순이와 함께 종수를 읍내 식당으로 불렀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종수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미영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식도 순이도. 종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미영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식이나 순이보다 내가 미영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18만 원. 종수의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자기를 대단하게 봐줄 거라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 전화했어요. 아저씨, 오늘 밥값 왜 혼자 다 냈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돈을 쉽게 쓰니까 사람들이 아저씨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 돈 노리면 어떡해. 내가 통장 관리해 줄게. 그래야 아저씨가 안 당해. 내가 지켜줄게. 종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미영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미영은 그 저녁 자리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였어요. 종수가 밥값을 내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통장을 가져오는 것.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종수는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벽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 감옥. 미영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 미영은 순이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도움, 그 다음은 의존, 마지막은 집의 길에서 도와준 이후 미영은 자주 순이를 찾아왔어요. 언니, 오늘 반찬 만들어 왔어.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 아이들 학원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게. 언니 좀 쉬어.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속상해. 순이는 미영이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누구 하나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도 멀리 있고 시댁은 남편 죽은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영을 동생처럼 가족처럼 여기게 됐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봐준다는 핑계로 순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살림을 파악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월세가 얼마인지, 빚이 있는지, 그리고 사별한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미영은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순이가 아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그 보험금 그냥 놔두면 안 돼. 물가가 올라서 매년 가치가 떨어져.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한 투자처야. 매달 이자가 나와. 언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그동안 보여준 진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3천만 원을 미영에게 맡겼습니다. 그 돈은 투자된 적이 없었어요. 미영이 자기 생활비로 그냥 쓴 겁니다. 한편 미영은 종수에게도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힘든 농사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 땅 팔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매달 수익이 나오는 거야. 아저씨는 이제 쉬면서 살아도 돼. 쉬면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종수에게는 꿈같이 들렸어요. 30년 동안 허리가 부서지도록 농사만 지었으니까요. 종수는 미영 말대로 땅을 팔았습니다. 팔린 돈은 미영 계좌로 들어갔고 그 뒤로 수익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영은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종수에게는 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저씨 뒤에서 욕해라고 했고 순이에게는 종수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니까 만나면 안 되라고 했어요. 먹잇감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니까요.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미영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요. 균열은 순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순이의 큰아이가 갑자기 아팠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어요. 순이는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한데 맡긴 돈에서 500만 원만 먼저 돌려줄 수 있어? 아이가 아파서 미영의 반응은 순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언니, 내가 그 돈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투자란 게 넣었다 뺐다 하면 손해나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돈 얘기를 하네. 순이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맞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 그동안 반찬도 해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진짜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아픈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그건 내 돈인데 내 남편이 남긴 보험금인데 왜 내 돈을 돌려달라는 내가 미안해야지? 순이는 용기를 냈어요. 며칠 뒤 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아, 고마운 건 진심이야. 근데 그래도 그건 내 돈이야. 돌려줘. 미영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눈이 차갑게 가늘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순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언니는 내가 우습구나.
그 한마디가 순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태식에게 전화했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미영은 순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식에게 말했어요. 순이 언니가 나한테 맡긴 투자금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나 잡혀가면 오빠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오빠가 내 돈 관리 도와줬잖아. 태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영이 잡혀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자기까지 엮인다는 말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태식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미영의 편에 섰습니다. 미영은 종수에게도 같은 논리를 썼어요. 아저씨, 순이라는 여자가 투자금 때문에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아저씨 땅 판 돈도 같은 사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갔잖아. 기억하지? 나 잡혀가면 아저씨도 같이 연루될 수 있어. 같은 사업에 돈 넣은 거니까 종수는 순이를 만난 적도 거의 없었지만 미영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영이 경찰에 잡혀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까지 잡혀갈 수 있다. 그 공포가 종수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미영은 마을로 돌아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반찬 공장 사람들한테, 이웃한테, 동네 가게 주인한테. 순이 알죠? 남편 보험금 받아서 놀고 먹는다더라.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맨날 놀아. 불쌍한 척만 하는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곧 사실이 되니까요. 태식은 순이 집 근처를 서성이며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마트에 갈 때,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누군가 항상 따라오는 느낌. 실제로 태식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순이에게 인사해주는 사람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반찬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순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걔네 엄마가 보험금으로 놀고 먹는데. 큰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애들이 엄마 나쁜 사람이래. 순이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누가 이러는 건지.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순이는 매일 밤 부엌 불 하나만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미영이 태식과 종수를 불렀어요. 밤 9시 미영의 차 안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순이 언니가 투자금 갖고 나를 협박했어.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거 가만히 두면 더 기어올라. 그러면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어. 오늘 밤에 가서 혼 좀 내야 해. 제대로 겁을 줘야 입 다물어. 둘 다 도와줘. 나 혼자는 못해. 태식은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종수는 망설였어요. 그날따라 미영과 태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태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뭔가 단순히 이야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종수의 머릿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미영이 종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저씨, 나를 믿지? 나 아니면 누가 아저씨 챙겨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종수는 따라갔습니다. 미영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셋이 순이 집에 도착했어요. 시골 마을의 밤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미영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세 사람이 밤에 찾아온 거니까요. 그것도 미영이 모르는 남자 2명과 함께. 미영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밖에서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가겠다고. 태식이 순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순이는 저항했지만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엄마로서의 본능이 자기를 지키는 본능을 이긴 겁니다. 셋은 순이를 차 안에 태웠습니다. 차문이 닫혔어요. 시골 마을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나중에 재판 기록에만 남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눈을 떴어요. 엄마, 엄마, 배고파.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 어디에도 엄마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엄마 신발이 없었어요. 가방도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엄마가 없어요. 어젯밤부터 안 계세요. 아주머니가 순이 집에 가봤어요. 집 안은 그대로인데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수상하게 여긴 아주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순이는 동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던 숲길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싸늘한 모습으로 40대의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경찰은 세 사람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이웃 진술을 통해 그날 밤 세 사람이 순이 집에 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태식 형사가 물었어요. 그날 밤 박순희 씨 집에 왜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김미영 씨가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간 겁니다. 태식은 미영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시킨 짓이라고 말하면 미영이 힘들어질 테니까 미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스라이팅으로 세뇌된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자기를 파괴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의리라고, 은혜를 갚는 거라고 믿으면서 종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미영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김미영 씨가 박순희 씨 집에 가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따라간 겁니다. 종수의 눈에는 아직도 미영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50년의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 그 사람을 경찰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별도의 조사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미영은 경찰 앞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미영의 진술과 종수, 태식의 침묵 사이에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있지만 누가 주도했는지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영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미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종수와 태식이 침묵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물증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종수 통장에서 미영 계좌로 들어간 돈, 순이가 미영에게 보낸 3천만 원의 행방, 태식이 순이 집 근처를 배회한 CCTV 기록. 미영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셋 다 잡힌다. 그러면 나도 끝이다. 누군가를 버려야 한다. 미영은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순희 씨를 해친 건 이종수와 한태식입니다. 저는 말렸지만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3년간 무조건 충성한 태식을, 50년의 외로움을 전부 바친 종수를 미영은 종이 한 장으로 버렸습니다. 경찰이 종수에게 미영의 진술서를 보여줬어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어요. 읽을수록 종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모든 걸 당신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50년 만에 처음 웃게 해준 사람이 50년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겁니다. 태식도 미영의 진술서를 봤어요.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죠? 태식은 조사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영이 어떻게 사람을 모았는지, 어떻게 고립시키고 돈을 빼내고 지배했는지, 그 밤에 미영이 정확히 뭐라고 지시했는지. 경찰은 미영의 이전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돈을 빼내고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도망친 전과 기록이 나왔어요. 미영에게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영은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척.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저도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종수와 태식의 진술, 통장 기록, 카톡 내역, CCTV, 이전 전과 기록. 모든 증거가 미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판결, 미영, 징역 15년. 태식, 징역 7년. 종수, 징역 4년. 재판이 끝난 후 종수는 법정을 나오다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순이의 아이들이 동네 어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왜 안 오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얼굴. 큰아이가 종수를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종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영은 호송차에 실려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후회도, 미안함도, 슬픔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에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종수도 아니었고 태식도 아니었고 순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형. 쓸모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인형. 가스라이팅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벽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은 나가는 법을 모릅니다. 오히려 감옥을 지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 곁에도 미영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